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역전의 용사들 오늘 월요일 저녁 생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와! 이제 박수 소리가요 확 나니까 이게 카메라가 아니 한 번만 더 돌려주십시오. 멋진데 저 장면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 손 다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야. 야, 저 멋진데 누가 준비했습니까? 자, 오늘도 역전의 용사 함께하고 계신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대변인을 지내고 있지만 내년에는 모 지역 시장이 되실 김지호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스픽스가 교육시키고 있는 성남 출신 정신입니다. 예, 스픽스가 교육시키면 결과가 좋을지 안 좋을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픽스와 함께하고 있는 한 분 더 계시죠. 이분도 아마 경기도입니까? 아니면 서울입니까? 어쨌든 준비하고 계신 민주당의 선임부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누굽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은 김민주, 경기도 오산에서 달려서 왔습니다. 어제 저 북콘서트 했는데요. 또 우리 정기환 대표께서 축하 영상을 보내주셔서 1000명이 넘는 많은 시민들과 함께 성황리에 했습니다. 또 우리 김지호 대변인께서도 축하 영상 보내주셔갖고 더 자리가 빛나서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예, 그 축하를 지금 휴대폰이 하고 있군요. 이거 지금 방송 준비 상황이 워낙 죄송합니다. 지금 일정이 많다 보니까 저런데요. 또 한 분 더 계십니다. 오늘 장용진 TV의 장용진 대표인데 최근에 장용진 TV가 폭파되고 그 범인을 추적 중인데 요즘 다시 럽보닷컴으로 이름을 바꿔서 하고 있는 럽보닷컴 장용진 대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장용진입니다. 와!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약 30분 전에 찾았어요. 일단 회복은 됐어요. 와. 근데 이제 제가 그 계정에 접속이 지금 안 돼요. 아직까지는. 일부는 살아나니까 지금 일단 동영상은 다 살아났으니까 다행스럽긴 한데 접속이 잘 안 돼가지고 조금 더 처리할 일이 남은 것 같습니다.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지금 아직 못 가져오셨죠? 네, 그렇죠. 그걸 남한테 맡겨놓은데요. 그 사람이 폭파시키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게 맞죠? 네. 지금 그러니까 아마 거의 없다님도 같이 폭파됐는데 그분이 찾게 되면서도 같이 찾아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약간 제가 조금 대비가 좀 부족했는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채널을 잃어버려가지고 제가 그래 우리 지금 방송 진행하는 배윤경 팀장이나요. 우리 PD분들한테 완전 제가 목이 걸려 있어요. 이걸 지금 문을 닫고 가버리잖아요. 그럼 끝이에요. 저는 사실 아이디 패스워드를 잘 몰라요. 알 수가 없잖아요. 직원들이 십수명이 있으니까 그걸 관리하는 직원들이 여럿이 있거든요. 야, 이거 위험하구나. 장용진 TV가 이제 그렇게 해서 폭파됐다. 그래도 역추적 추적하니까 구글에서 열어주죠. 사실 확인해가지고. 다행입니다. 다행이네. 빨리 회복해서. 근데 그러면은 장용진 TV는 이제 2개가 됐네요. 럽보닷컴하고 장용진 TV가 있어서 채널을 2개 또 여는 효과가 생겼군요. 네, 어쩌다 보니 또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전화위복이라고 해야 될지 이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열심히 좀 다 대비도 좀 해놓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본인이 처해 있는 상황을 이 사적 정보를 시청자 여러분께 적극적으로 알려드리기 때문에 오늘 방송에서 본인의 실력을 마음껏 발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시작했는데 우희숙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AI님 고맙습니다. 야, 쪽이 할머니 또 오셨네요. 고맙고요. 데이지님 행운아 오라 이런 분도 와 계시군요. 키키님도 고맙고 똑순짱님 고맙습니다. 엔젤 선생님 고맙고요.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방송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통일교와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계속 추적 취재를 하고 있는데 내일 모레 수요일입니다. 윤영호란 자가 누군지 알죠? 세계본부장이 최종 결심을 하는데 수요일 날 오후 4시입니다. 저희들이 생방송으로 보내드릴 수도 있는데 그때 민주당 국회의원, 민주당 출신 장관 2명에게 구체적으로 불법 정치 자금을 줬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름을 얘기하겠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잠시 후에 어떤 배경으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정원주라고 있습니다. 누구냐? 바로 한학자 총재의 2인자죠. 윤영호가 쫓겨나고 지금 실질적으로 실제 역할을 하고 있는 정원주가 재판 나오는 그 장면을 직접 제보자가 저희들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영상 잠시 후에 공개하기로 하고요. 급히 들어온 내용부터 먼저 다루겠습니다. 내란재판부 급제동 걸렸다. 지금 국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이 내용은 먼저 김지호 대변인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사실은 3대 특검이 종료에 가까워 왔는데 아직까지 진상이 규명되지 않은 것이 너무 많다. 그러한 국민적인 염원이 있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이 부분 관련해서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종합적인 특검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기타 보면은 이 내란, 그다음에 김건희, 그리고 최혜병 관련 사건 관련해서 사실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어요. 여태까지 뭐 어느 정도 윤석열 부부 내하고 뭐 다른 부분은 수사가 됐는데 이 윤석열 정권 내에 폐악질을 했던 검사들에 대한 어떤 수사나 단죄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6개월 동안.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여론이 크고요. 어찌됐든 지금 이제 화두를 던졌으니까 또 야당의 의견도 듣고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는 공론화의 과정을 지금 걸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자, 됩니다. 종합특검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니까 이제 그쪽으로 간다고.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서 지금 위헌 논란이 생각보다 조금 심해지는 것 같아요. 네네네. 자, 이것은 지금 어떻게 봅니까, 당에서는? 일단은 한겨레 신문에서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나섰죠. 네. 위헌 요건이 있다. 그리고 또 조국혁신당에서도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법사위에서 법안은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의견도 그렇고 당내에서도 이 부분 관련해서는 여러 의견이 지금 나오고, 사법부에서도 오늘 뭐 법관회의 통해서 강력하게 의견을 제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의견을 들어서 한번 수정할 거는 수정하고 밀어붙일 건 밀어붙이자. 다만 김병기 원내대표가 오늘 뭐 페북인가 메시지 분명히 쓰셨어요. 내란 전담 재판부는 우리 민주당에서 꼭 추진할 것이다. 자, 그러면 왜 이게 이제 논란이 되고 있습니까, 장 기자? 근데 저는 참 이게 왜 논란이 되어야 되는지 조차를 모르겠어요. 이게 위헌론이 자꾸 있는데 사실 이게 위헌이, 저는 이게 왜 위헌이라고 보는지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일단 저도 헌법 전공자고 헌법 연구자입니다만 글쎄 지금 그 조국 혁신운동도 그렇고요. 뭐 법원에서도 그렇고 두 가지 이유가 그 위헌이라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일단 그 내란 전담 재판부 그 재판부를 그 선임을 할 때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그 관여한다, 이게 한 가지 위헌 소지가 있다 그러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그 선임에 관여한다는 점 때문에 위헌이 있다, 이 두 가지를 그냥 들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왜 위헌인지 모르겠습니다. 대법관도 사실 장관이 분명히 그 대법관 임명할 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반 법관 같은 경우에도 검사 2명이 포함돼 가지고 일반 법관을 임명을 해요. 자, 이 대목에서는 좀 이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자, 위헌법률 심판으로 가는 것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1심 재판이 중단이 될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위헌법률 심판의 사유가 되느냐 아니냐가 바로 각하 결정이 나버리면 문제가 없을 텐데, 이거 제대로 한번 심판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걸 그러니까 다루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제가 요즘에 이거 꼭 짚어드리고 싶은 건데, 사실 그래서 민주당 내 일부하고 그다음에 한겨레 신문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 그다음에 조국혁신당의 경우에 제가 정말 이분들이 정말 정무적으로 실수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점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러면은 위헌 소지가 없으면은 안 할까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위헌 법률 심판을 청구할 것이 아니라 아마 그 권한쟁의 심판을 선고할 걸로 보입니다. 네. 그 위헌 법률 심판이 되려면 재판의 전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재판의 전제가 된다 하면 재판이 열렸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내란 전담 재판부 구성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아마 그 조희대는 내란 전담 재판부를 구성하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그러려면 아마 권한쟁의 심판을 한다. 네, 권한쟁의 심판을 할 건데, 자, 조희대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위헌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없을 때 그럼 조희대는 그 위헌 법률 심판을 안 낼 것이냐? 낼 겁니다. 이 사람은요, 이게 실제로 위헌이라고 생각하든 안 하든 그 위헌 소송을 낼 겁니다. 조희대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내란 재판을 무조건 연기시키고 시간을 끄는 게 이 사람의 목표예요. 원래부터 목표였고 지금도 그 목표입니다. 따라서 위헌이냐 아니냐 이 논쟁이 살짝 하는 것 자체는 잘못됐다고 봐요. 예. 이게 오히려 조희대한테 빌미를 주는 거고요. 조희대가 지금 빌드업을 해오는 겁니다. 보세요. 5일날 법원장 회의 열었죠. 8일 오늘 그 법관 대표회의 열었습니다. 원래 오늘 법관 대표회의에서는 이 내란 전담 재판부가 논의될 상황이 아니었어요. 현장에서 갑자기 안건이 돼서 된 거거든요. 이것 다 뭘 의미하느냐? 이 둘 다 조희대가 빌드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솔직히 위헌성이 있다라는 말 자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여기에 위헌성이 있다고 부안내동하고 있는 우리 민주진영의 일부 분들이 정무적으로 크게 실수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조희대한테 빌미를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냉정하게 봐야 하는데, 자, 소위 말하는 민주진보진영 내에서 위헌 논란이 일단 생겨버려. 한겨레 신문이 주도했죠. 조국혁신당이 나왔죠. 자, 이것은 그러면은 이슈가 돼버린 거예요. 이거는 저는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은 내란 재판부를 설치하는 거는 위헌이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가능한 일이고요. 이미 법원조직법 7조 2항에도 그 구절이 있어요. 대법원장이나 대법원에서 필요시 특별 재판부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소년재판부, 성폭력 재판부, 노동재판부 있어요. 네.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내란 재판부 자체의 설치에 대해서 위헌을 이야기하는 건 잘못됐다. 그런데 내란 재판부법에 우리가 지금 추진하는 법 중에 두 가지가 좀 있습니다. 하나는 추천위원회에서 헌재 사무처장하고 법무부 장관이 추천위에 들어가는 것. 이거는 헌법 제101조의 사법 1항과 3항의 법관의 자격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을 저쪽 애들이 공격할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예. 그다음에 배당의 원칙이다, 무배당의 원칙인데 그거는 이미 깨진 논리예요. 걔네들도 배당을 막 하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부분 하나만 걸려 있는 거예요. 이 추천위원회 문제를 어떻게 현명하게 문구를 조정할 것인가. 요 문제지 내란 재판부는 그대로 가는 거는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대통령실에서도 일부 이런 말이 나왔잖아요. 내란 재판부법이 상임위에서 논의되면서 좀 너무 강하게 되면서 위헌 소지가 있으니 내란 재판부법을 통과해야 되는 국민적 열망을 제대로 따르기 위해서는 문구나 법안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 때문에 저희 당내 지도부도 충분한 의견을 좀 들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국 대표는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위헌 논란이 있다라고 해버립니까? 조국 혁신당이 아무래도 조국 혁신당 대표 자체가 법학자니까 이에 대한 의견이 있고 또 민주당과 어느 정도 차별화를 하겠다는 그런 의중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의견을 낸 것 같은데요. 저는 좀 이 부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입법부에서 어떤 사법부에 관련된 법안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를 집행해야 되는 사법부에서 입법권을 좀 존중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아니 근데 위헌이다, 위헌적이다, 우려가 있다. 아니 이 말은 사실은 위헌이고 아닌 거는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려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법을 집행하는 판사들이 자신과 관련된 개혁적인 법안이 추진되고 나의 이해가 갈려있는 법안에 대해서 지금 입법부에서 논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점이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점이 좀 개선돼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이 법안 자체가 쌍그리 위헌이다. 자,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합당한 일입니까? 저는 말이 안 그 되는 대변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자, 그래서 법관들하고 싸우는 것은 법관들이 지금까지 국민 신뢰를 완전히 잃었기 때문에 이제 개혁하자라고 하는 것에 저는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동의했다. 네. 그런데 조국 대표가 왜 여기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한 말씀을 해 주시라고요. 교수기 때문에, 헌법학자이기 때문에, 서울대 교수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는 저는 논평이 지혜롭지 않다 생각하고요. 왜 지금 조국 혁신당이 이 문제를 가지고 갑자기 거론하면서 위헌이다라고 하니까 이제는 국힘 쪽에서 주장하는 것, 전국 법관회에서 주장하는 것, 조희대 대법원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결로 지금 해버리고 아니, 있는 거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제가 뭐 개인적으로 조국 대표를 그다지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서울대 로스쿨에 계실 때도 형법 교수셨는데 강의 평가가 그렇게 좋지는 않으셨는데 그거를 별개로 요번에 조국 대표가 이런 얘기 한 거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추천위원회 문제에 대해서 쟤네들은 무조건, 윤석열은 무조건 여기에 대해서 위헌 제청을 걸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그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에 대한 우려를 또 나름 제대로 한 거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 나쁘게 보진 않습니다. 정무적으로 보면 조국 대표의 어떤 100% 입장이란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면 네. 조국 혁신당이 조국 대표님이 사면된 이후에 지금 지지율이나
어떤 대선 지지율에서 굉장히 좋은 결과물을 못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3당으로서의 어떤 입법부내에서의 위상 그리고 존재감이 아무래도 과거보다는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민주당과 좀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겠다. 사실은 과거에 정의당도 의석수가 축소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보니까 본인들의 존재감을 보여주려고 민주당에 굉장히 반하는 그러한 법률안에 찬성을 했고, 아니 과거에 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찬성하자 정의당이 그랬습니다. 그 대선 때 그 유명한 그 정의당 후보는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안 되나요? 뭐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했어요.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지금 조국 혁신당이 정의당의 길로 지금 접어들기 시작했다는 거 저는 그런 생각이 지금 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조국 대표가 이 얘기를 딱 뭐 위헌론 거론할 때 드디어 학자 출신의 선비 본능이 발동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대단히 현학적인 자기 지적 과시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 현실적으로 아무런 의미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위헌인지 아니도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정무적으로 오히려 조희대의 입지를 강화시켜줬기 때문에 크게 실수한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이제 그 추천위원회 추천인 중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요 부분만 좀 보완이 그렇죠. 되어서 그러니까 보완이 되면 뭐 내란 특별재판부, 내란 전담재판부 가더라도 문제가 없다라고 발언하는 것과 이것은 위헌 소지가 다분히 있다라고 이제 해버리면 완전 다른 결국 거예요. 윤석열을 풀어줄 명분이 나와버렸다라고 이제 해버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그러니까 어떤 특정 법안에 대해서 이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 위헌이다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일부분을 수정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 법안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위헌적인 법안을 추진한다는 일종의 프레임을 씌워놓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다수의 국민들이 정말 지기현 재판부,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있어서 전담 재판부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 많은 숫자가 아니 위헌적인 그런 바램을 하고 있다는 얘기나 진배 없는 얘기죠.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사법부도 그렇고 한겨레 신문도 그렇고 조국 혁신당도 그렇고 위헌적이란 말을 그렇게 쉽게 쓸 수 있는 말이냐. 그래서 그런 생각이 이것이 듭니다. 자 문제 제기가 됐단 말이에요. 자 조국 대표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헌재가 이걸 위헌이라고 판단할 경우에 내란 재판 전체가 다 무효가 될 수 있다. 이런 위험한 사랑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극적이잖아요. 자 그래서 민주당 대변인, 부대변인 나오셨으니까 빨리 조국 혁신당하고 협의를 좀 해봐라. 이게 주기가 뭐냐. 박은정 의원은 방송에 나와서 위헌 소지가 좀 있다는 것이지 반대하는 것은 뭐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정도로 조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상당히 한 발 물러섰지 않습니까? 아니 물러선 게 그게 원래 맞는 말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당 대표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니까 빨리 나가서 만나시라고요. 제가- 여기서 조국 대표가 잘못했다고 얘기할 게 아니고 왜 이러냐고 원팀이고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격격한 공을 세웠고 그리고 정권교체 윤석열 탄핵국면에 주도를 했던 어쨌든 소수정당이지만 그런 거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빨리 논의해야 되지 지금 비판을 하면 지방선거 어떻게 되냐고. 지금 하는 지금. 모습은 뭐 마음 먹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가서 만난다고 마음이 바뀔 것 그럼 같아요. 지방선거 어떻게 합니까? 조국 혁신당 후보 서울시장, 부산시장 다 내겠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실제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근데 지금 참 곤란하게 된 것이 지금 어떤 종류의 수정 법안이 나와도요 위헌론 이거 잠재우지 못합니다. 이제 심각한 상황이 된 거예요. 조국 대표는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뭐 학자적인 어떤 그 역량을 좀 발휘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 현학적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현학적 과시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뭐냐? 조희대한테 엄청나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아마 어쩌면은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이 내란 전담 재판부를 민주당보다 먼저 제기를 했습니다. 그건 맞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행 과정에서 보면은 조국 혁신당이 별로 이렇게 역할을 못했고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이 줄었어요. 존재감이 없어졌다는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한 게 아닌가 싶어서 저 상당히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거 조국 혁신당이 존재감을 드러내는 건 좋습니다만
이게 조이대한테는 엄청나게 영향을 오히려 좋은 일을 만들어주게 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헌 소지가 실제로 있든 없든 조이대는 무조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권한쟁의 심판을 낼 거였어요. 따라서 위헌이라고 빌드업을 하는 게 중요했었습니다. 법원장 회의를 연 것도 그다음에 갑작스럽게 전국 법관 회의를 연 것도 사실은 조이대는 빌드업을 위해서 한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빌드업에 조국혁신당이 도움을 준 겁니다. 한겨레 신문은 말할 것도 없고. 자, 그래서 이제 이거 어떻게 이제 풀어가야 될 것인지 뭐 그 육박전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제 조국 혁신당에서 생각하는 법안을 발의하지 않겠어요? 그 내용을 좀 살펴보고 공론화해서 뭐 수정 보완해 갖고 밀어붙여야죠. 예. 충분히 그거는 저 대변인이 말씀이 맞는 게 아마 내란 재판부에 대해서도 그렇다면 그 위헌 소지가 없는 그 추천위원회 관련돼서 수정된 거를 빨리 조국 혁신당이 가져와야죠. 예, 가져오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우리 당이 보고 다시 말해서 내란 재판부는 위헌 소지가 없으니 그대로 갑니다. 그러나 그 일부분 소지가 있는 것 때문에 윤석열이가 그 위헌 제청을 할 경우 그걸 막기 위해서 그 문제가 없게끔 수정하는 그러면 조국 혁신당이 지금 빨리 갖고 와야 되는. 자, 조국 혁신당이 지금 수정안을 낸다고는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네. 이거 자체가 위헌이다라고 이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수정안 이야기는 제가 들어본 게 없는데 혹시 수정안 가지고 아직 발의는 안 했죠. 예. 근데 본인들 의견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의견만 얘기할 게 아니라 본인들의 법안을 내야죠. 저는 이제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3자가 관찰하듯이 조국 혁신당을 쳐다보고 있을 게 아니고 실제로 이것 때문에 지금 굉장한 논란이 되어서 내란전단 재판부를 만들 수 없을 지경까지 정치쟁점화 되어버리면 안 되니까 조기에 어떤 식으로든 진화해서 정리정돈하고 가야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말씀을 아니 그러니까 제도라는 게 민주당 주도로 해서 법안을 상임위까지 통과시켰잖아요. 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이견들을 내고 있는 거잖아요. 각 네. 주체가. 그러면 그 의견을 듣고 방안을 마련하고 최소한의 공론화의 시간이 필요한 거지. 그 행정부에서 행정 집행하듯이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국 혁신당의 박은정 의원도 지금 조국 혁신당에서 오늘 이야기를 했네요. 내란 전단 재판부 설치 법안을 범여권 단일안으로 공동 발의하자라고. 그러니까 상임위 통과된 거를 다시 상임위에서 논의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 상임위에는 조국 혁신당 의원이 없습니까? 있죠. 있죠. 박은정 의원 있었죠. 예. 그러면 그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조국 혁신당 이게 아니다라고 수정 보완을 해야 되는데 상임위 통과를 했고 본회의를 앞두고 있는데 이게 지금 아니다라고 거꾸로 돌리자라고 해버리면 이게 어떤 파장이 있는지 조국 혁신당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도 내란 전담 재판부 관련 법안이 정말 그렇게 중요했다면 벌써 본인들의 안을 내놨어요. 입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입법안을 두고 상임위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입법을 안 하고 그러면 오늘이라도 접수해야 되는데 오늘도 접수 안 하고 우리가 이제부터 논의해가지고 다시 안을 만들자? 그 전까지는 나는 반대다? 이것은 범여권이라고 볼 수가 없고 본인들은 앞으로 정의당의 길을 가겠다. 그런 선언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진짜 하루가 지금 뭐 한 달, 두 달처럼 느껴지는데 어떻게 갈지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내란재판 문제와 내란재판부 문제, 종합특검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오늘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직접 여러분들 들어보시겠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은 내란 의환 수계 윤석열을 엄중히 단죄하고 내란 잔재를 철저히 청산하기 위한 법입니다. 법적으로 위헌이 아니더라도 1심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정략에 맞서 위헌 시비마저 최소화하겠습니다. 의총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겠습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3대 특검이 모두 종료되는 12월 28일을 기점으로 2차 추가 종합특검을 추진하여 내란의 잔재를 끝까지 파헤치고 모든 책임을 낱낱이 단죄할 것입니다. 저런 단호한 의지로 이제 가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차라리 국회 본회의당 들어가서 다 그냥 표 찍어버려라, 통과시켜라, 뭐 이렇게 의견 주신 우리 강삼순 선생님도 계시고요. 그리고 박미숙님, 꼼순호님, AI님, 진우왕님 여러분들도 이제 의견을 주고 계신데 여러분 계속 실시간으로 생방송하면서 여러분 보내주신 귀한 이런 내용 잘 살펴보면서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참 날이 날인 만큼 더 또 놀라운 이야기가 이 내란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 때문에요. 총공세를 한다는 느낌일 수 있고 우연을 일치일 수 있는데 장영수 교수 아시죠? 지금 네, 고려대 고려대학교 교수님. 법학전문대학원 네. 교수가 내란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된다라고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도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게 보통 복잡한 문제가 아닙니다. 내란 입법을 하면서 내란은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자면 이 내란이 있어야 그걸 상대로 내란 입법을 할 텐데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위헌이다. 이런 얘기들은 우리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을 통해서 확인했다 치지만 그 헌법재판소에서도 내란이기 때문에 파면한다는 얘기는 안 했고 못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확인되지 않았으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무죄 추정의 원칙 때문에 이거 내란이라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먼저 말씀을 좀 하시죠. 민주당 김민주 대변인께서. 와, 이게 보면은 좀 윤석열을 같이 얘기하네, 저 양반. 항상 저 법꾸라지라고 하나요? 저 양반들의 특징은 항상 저거예요. 저런 말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내란 재판이 지지부진하니까 저딴 말들이 계속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1년이 됐는데 지금 내란은 점지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심판을 못하니까 아직 무죄 추정의 원칙이니까 내란에 관해서 처벌받은 사람이 없는데 왜 내란 전담재판부고 내란이고 이런 말을 쓰면 안 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저 사람은 저 학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이 안 돼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런 사람은 법학을 할 자격이 없고요. 기본적으로 교수라는 직책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내란의 밤 그날 밤에 시민들은 총구 앞에 맨몸으로 나섰어요. 근데 교수라는 작자가 따뜻한 방에 처앉아가지고 있었으면서 이제 와가지고 내란이 아니다. 미친 거 아닙니까? 아니,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엄이 위헌이다라는 건 헌법재판소에 인정했다고 그랬죠. 장영수 교수도. 계엄이 위헌이면 그게 내란입니다. 계엄을 위헌적으로 했으면 그게 내란이라고요. 계엄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저기 찾아보세요. 계엄이라는 말을 한자로 보면 뭐냐면은 민정을 폐지하고 군정을 실시한다. 이게 계엄입니다. 민정이 폐지됐다고요. 그랬으면은 그게 바로 근데 그 민정을 폐지하는 절차가 위헌이었으면 그거 자체가 내란 아닙니까? 근데 내란이 위헌인 건 확인됐는데 아니 계엄이 위헌인 건 확인됐는데 계엄이 내란인 건 확인 안 됐다?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어요. 예? 계엄이 위헌이면 그게 내란인 겁니다. 그럼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야. 무슨 법학을 똥구멍으로 한 것도 아니고 무슨 교수라는 작자가 국민들과 지금 아니 근데 이제 저도 좀 의아한 게 그래도 명문대 법학 교수라는 분이 국가 반역에 대해서 저런 얘기를 하고 다닌다는 게 저는 너무 황당하고요. 근데 저런 얘기를 국민의힘의 주요한 정치인들과 국민의힘 당에서 인증한 대변인들이 지난 몇 개월 동안 주구장창 얘기하고 있어요. 윤석열이 저지른 것은 불법 계엄이지만 내란은 아니다. 내란이라는 것은 뭐 법원에서도 확인한 게 아니고 헌법재판소에서도 확인한 게 아니기 때문에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이 자꾸 내란 하면은 그것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이 굉장히 위협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그냥 저 사람들의 국가 반역을 미화하는 그 세력들이 아직도 좀 정신을 못 차렸다. 사실 그렇습니다. 최근에 지난달에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갖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12.3 불법 계엄은 내란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봤을 때 전 국민의 70%가 12.3 불법 계엄은 내란이다. 국가 반역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12.12 쿠데타로 전두환이 이제 광주 학살을 일으키고 군사 쿠데타로 불법 정권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전두환과 노태우를 기소할 때 12.12 쿠데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쿠데타라고 확정이 판결이 된 게 있나요? 좀 더 역사적으로 더 돌아가 보면 자, 1945년 해방 이후에 친일파 청산한다고 반민특위를 만들었어요. 그것은 확정된 무엇이 있어가지고 네가 반민족 행위자였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우리가 규정을 하고 그 사람들을 끌어들여 재판해서 이승만이 물론 그것도 다 갈아엎어버렸지만 그래서 특정한 역사적 사건이 벌어지면
확정 판결 전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을 한다는 일반 형사법과 달리 그것이 갖고 있는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는 이미 정치적 요소가 개입하는 것이고 그것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점점점 절차를 밟아가는 것인데 저런 논리를 갖고 한다는 것은 섬뜩했던 게 뭐냐면 그럼 직견이가 내란에 대해서 이제 지금 1월 달에 결심하고 2월 달에 최종적으로 1심 선고하잖아요. 그 내란은 아니다라고 할 가능성까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가 나왔어. 저런 발언과 그 다음에 내란 전담 재판부의 출범에 대해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조국 혁신당의 그 내용과 막 섞이면서 이거 큰일 났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버려 둘까요? 아이, 저희 법치 국가인데 지금 이제 화가 나고 이해가 안 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만 그것을 예단해서 저희가 어떤 액션을 취하는 그러한 것은 저는 좀 지양해야 된다고 보고요. 어쨌든 민주당이 의회에서 다수당 그리고 행정부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집권 여당을 믿고 좀 지켜봐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국가 반역 세력과 내란 잔당들 그리고 그 내란 잔당들의 일조하는 어떤 기득권 세력들 또 거기에 범여권이라고 부르는 야당들도 뭔가 인식을 같이 하는 것을 전 국민이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민적 힘을 더 모아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민주당은 지금 이런 혼란한 상황에서 당 대표를 중심으로 지도부가 중심을 갖고 잘 끌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12월까지는 어떤 식으로 입법을 마무리한다라는 이 지금 플랜에는 문제가 없는 거죠. 아니 지금 이제 공론화 과정이라고 보죠. 공론화 과정이고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통일교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난 토요일 날 제가 밤늦게 자정 정도에 취재한 내용을 오창익 대표의 진행으로 제가 인터뷰를 했던 내용이 있었는데요. 뭐냐면 통일교에서 지난 금요일 날 윤영호 세계본부장이 나와서 민주당에도 돈을 줬다. 총 금액이 한 7천만 원 정도 된다. 전직 의원한테 3천만 원, 현직 쪽에 4천만 원과 1천만 원, 3천만 원, 1천만 원, 뭐 총 합치니까 7천만 원 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구체적인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수요일입니다. 내일 모레죠. 결심 공판이 있습니다. 윤영호가 그 자리에서 민주당에게 돈을 줬던 사람 이름을 다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현직 장관이 2명이고요. 전직 광역단체장이 1명이고 전직 국회의원이 1명이다라고 했는데 오늘 한겨레 신문에서 통일교로부터 돈을 받던 사람은 총 15명 정도 된다라고 취재가 됐다는 거예요. 합법적인 후원금도 있고 불법 정치자금도 이제 섞여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특검에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 특검은 이걸 수사보고서로 만들었는데 결국 특검이 끝이 나면 수사기관으로 이제 인계를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지영 기자가 저렇게 취재해서 아마 김건희 특검 쪽에 엄청 적극적으로 취재하고 있는 기자인데요. 한겨레 신문 기자인데 자, 저 이제 지금 어떻게 지금 봐야 하느냐. 정책 파장도 크고 또 구체적으로 거론되는 인물이 누구냐. 당사자는 합법적으로 받았다 또는 나는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라고 하는데 이거 지금 미칠 정책 파장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후원금으로 받았을 경우에는요 이 사람이 통일교인지 통일교에서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합법적인 선에서 후원금을 받거나 출판 기념회에서 도서를 구매하는 건 전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김건희 씨에게 한학자 총재와 그 윤모 본부장이 보냈던 그런 선물처럼 어떤 수억의 현금과 비슷한 그런 권성동한테 준 것처럼 1억 원을 주고 뭐 절을 하고 이런 거는 불법 정치 자금이자 뇌물성 그런 후원 아니겠어요? 그런 후원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본인이 실명뿐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했고 어떻게 돈을 줬으며 또 어떤 선물을 줬는지 그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증자가 있으면 수사기관에서 수사해야죠. 그걸 뭐 본인은 다 진술을 했다. 구체적으로 날짜까지 금액까지. 그런데 특검에서 이거를 수사보고서를 만들어 놓고 진행을 시키지 않더라라고 하면서 윤영호가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재판에서 그렇게 이제 본인이 일종의 폭로 형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특검은 특검법에 의해서 구체적인 수사 대상을
정해놓고 수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별건으로 나온 거는 수사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학자가 도박한 도박 혐의에 대해서도 특검이 수사하고 있지 않아요. 똑같은 논리고 이거 가지고 이제 국민의힘이 공격을 하는데 전혀 특검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냥 무작정 떼쓰기에 불과하고요. 사실은 저는 이 문제를 조금 골치 아프게 보고 있습니다. 즉 정치 후원과 출판 기념회에서 합법 테두리에서 줬다라고 하면 다행이겠는데 그 이상의 여파가 나오면 이건 분명히 제3자가 고발할 수도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아서 좀 또 하나의 악재로 좀 오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이 좀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뭐 지금 출마 예정자가 2사람이나 있더라고요. 거론되는 분은 당사자들에게 이제 기자들이 취재를 해보니까 받은 적이 없다. 난 합법적으로 받고 뭐 후원금 영수증을 끊어줬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예. 다행이 아니고요. 이제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통일교 행사에 구체적으로 참여한 사람도 나오고요. 그리고 또 15명 이름이 나오니까 그 15명이 누구냐라는 까지 이제 나오고 있어서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그리고 현직 장관도 지금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근데 윤영호의 좀 전형적인 좀 물타기라고 좀 보고 있는데 예. 왜냐하면은 사실은 이 통일교가 본격적으로 국민의힘 윤석열 김건희한테 로비를 한 거는 아베가 죽은 다음에 이 통일교가 일본에서 쫓겨날 위기에 있어서 본격적으로 이제 집중해서 이제 김건희한테 줄을 댄 거거든요. 근데 아베가 2020년 7월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대선이 끝나고 죽었는데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김건희 줄을 댄 통일교 입장에서 뭐 민주당 인사한테 그 전에 뭐 얼마나 큰 대단한 로비를 했을까 이런 또 좀 생각도 듭니다. 뭐 작정상 양다리를 걸치고 이제 이쪽 저쪽으로 하고 원래 통일교는 민주당과 더 가깝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윤석열이 들어서 나서 갑자기 그쪽으로 붙어서 이제 이런저런 걸 했다는 것인데 이제 뭐 우리 방송에 대해서 야 이거 뭐 지금 의혹 제기 수준의 것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정확히 알고 비판이든 비난이든 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엔젤박 선생님께 말씀드리면 이미 수천만 원의 정치 자금을 불법적으로 받았다는 게 나오기 때문에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민주당이 조기에 대처해서 빨리 정리정돈하고 할 것이냐의 문제로 이제 가는 것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 지방선거 6월인데 만약 4월, 5월 중에 만약 이런 일이 터져서 누구한테 돈을 줬다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선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찌감치 나왔던 이야기는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리면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고 이게 수사보고서 내용으로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 확인하면 기자들이 계속 취재를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수사 보고서는 이제 특검이 마무리되면은 그 보고가 될 겁니다. 근데 그게 지금 내일 모레예요. 아시다시피 이제 김건희 특검 곧 이미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사 보고서만 나오면은 되는 거고요. 그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다만 이게 왜 하필 지금에 나오느냐는 겁니다. 자, 윤영호 씨가 일찌감치 폭로를 했는데 특검에서 수사를 안 하더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검에서는 이거 수사를 못 합니다. 특검이란 것은 우리가 특별검사라고 합니다만 사실 이게 임시검사입니다. 수사의 대상이나 수사의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제한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상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통일교 문제는 지금 그러니까 일부는 수사 대상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안 하는 건데 이게 마치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금에 와서 터뜨렸어요. 그게 왜 이런 문제가 나왔느냐? 제가 조금 들어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이죠.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통일교를 언급하시면서 해체도 해체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보라는 얘기가 직접 거론하셨죠. 그 이후에 통일교 쪽 내부에서 크게 비상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고 뭔가 액션을 취하려고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윤영호의 폭로까지 나오게 된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에 대한 수사도 1억밖에 없다. 100억 지원설도 나오는데 100억 지원설도 했다고 하니까 통일교 쪽에서 저한테 뭐 얼마나 많이 지금 비난과 비판을 하고 있는지 당사자를 직접 취재해서 해보자고 하니까 취재 응하지도 않으면서 주변에서 막 문제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 그것도 좀 이따 제가 인터넷으로 올려놓은 거 여러분들께 잠깐 공개해 주기로 하고요. 윤영호 재판이 지난 금요일에 있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굉장히 귀한 영상 하나를 가져왔는데 요즘 윤영호가 구속됐던 거는 결국 한학자 총재가 윤영호를 배제시키면서 윤영호는 폭로전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국힘에 돈을 줬다.
권성동에도 돈을 줬다. 지금은 민주당에도 돈을 줬다라고 이제 폭로를 하는데 한학자 총재에게 완전히 윤용호가 밀려났거든요.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 있느냐. 실제로 지금 정원주라는 사람이 2인자면서 비서실장인데 동시에 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주도는 정원주가 했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결국 감방에는 한학자 총재가 간 거예요. 이것 때문에 통일교 내부에서 굉장히 분란이 많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아니다. 이런 고난을 그대로 사랑과 화합으로 극복해야 한다라는 양측의 주장이 있는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 정원주가 지금 매우 중요한 실세 중에 실세고 통일교를 본인이 다 장악하려고 한다라는 의혹 제기까지 하는데 이 사람이 재판장으로 나오는 장면을 한 통일교 부정부패 추방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시민단체 대표 한 분이 직접 영상을 찍어서 저희들에게 보내줬는데요. 얼굴은 자세히 보이지 않지만 이 사람이 바로 정원주다라는 걸 여러분들 한번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원주 씨, 뭘 그렇게 빨리 도망가? 정원주 씨, 한마디 해주시죠. 뭐 천정궁에서 다 정원주를 보호하려고 나왔네. 정원주 씨, 밥 먹으러 가는데 밥이 넘어가요? 누구시죠? 변호사입니다. 아, 변호사요? 당신 누구예요? 아, 찍어요. 어차피. 정원주 씨, 밥이 넘어갑니까? 이제 또 밥 먹으러 가네요. 좀 체했으면 좋겠어요, 먹다가. 정원주 씨, 이따 또 봅시다. 자, 저기 나오는 이제 정원주라는 사람이 실세이고 2인자고 모든 지금 통일교 내부에 주요 의사결정의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저 재판에서 본인의 호의를 해주는 경원이 6명. 저 돈은 어디서 나오는 돈입니까? 재판 받으러 갔는데 피의자고 본인도 지금 그 한학자 총재 재판에 윤영호 본부장이 나오고 정원주도 같이 나가는 것인데 자, 윤영호는 한학자가 다 했다 그러고 한학자 총재는 윤영호의 비위 사실 때문에 이미 고발이 돼 있고 그 윤영호라는 사람의 부인이 재정국장이에요. 이신혜 씨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지금 고발이 돼 있고 뭐 엄청나게 좀 얽히고 설켜서 상황 자체를 이제 종합적으로 이해하기가 좀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저 영상을 통해서 정원주라는 사람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도 책임에서 면피하고 한학자 총재가 다 덮어씌우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나오기로는 이제 정원주 씨가 그 지금 아들 혹은 그 한학자 총재 아들 쪽과 연계가 돼 있다는 그런 주장도 있고요. 네. 지금 한학자 총재가 자신의 어떤 그 지배권을 손자들한테 넘겨주려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 손자들 2명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아마 분할해서 아마 통치를 한 걸로 보이는데 이 손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정원주가 맡았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어느 쪽이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확실한 거는 정원주가 실세가 된 거는 분명하다. 그러니까 정원주 씨가 한학자를 몰아내고 실세가 됐는지 아니면은 한학자의 후계 구도를 도와주는 방향으로 실세가 됐는지 뭐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확실한 거는 현재 실세는 정원주 씨다. 자, 정원주가 이제 실세이기도 하고요. 좀 전에 뭐 설명하셨던 거는 부연할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사실상 통일교 교단 내부에 있는 비밀공고 300억 원의 300억 원설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실제 근거지기 역할은 저 사람이 했다. 그리고 기획은 윤영호가 하고 한학자 총재의 동의를 받아서 돈이 빠져나갔을 것이다. 그래서 1억이 아니고 쇼핑백 2개에 갔다라는 것도 있고요. 지난 금요일 재판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왔습니다. 변호인 측을 통해서 윤영호 변호인 측에서 그 현금이 어떻게 나왔다고 하는데 300억 원이라는 딱 구체적인 금액을 300억 원이 있다고 하는 비밀금고에서 이런 이제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면 윤영호의 변호인 측에서 그 300억 원이라고 얘기했다면 그 금고에 300억 원의 현금이 있었을 텐데 늘 부족하면 채워 넣는다는 이야기였죠. 그럼 이것도 이제 수사를 해야 되고 그 돈의 성격이 뭔지 왜 현금이 거기에 있는지 비용이 지출된 것은 비영리 법인이지만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것 저런 것들이 아무 확인도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전 투구식으로 윤영호는 폭로하는데 이쪽 저쪽 다 죽어라 라고 하면서 폭로할 수도 있고 또 그 정언 중간중간에 나오는 것이 뭔가 비자금의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듯한 것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가는 것이 옳을 것이냐. 특검 수사는 지나가 버렸습니다. 금액이 실제로 1억 원밖에 안 나왔어요. 거기에서 수천억 원의 횡령도 있다는 사람들의 주장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 통일교 이 한학자 이의 양반이 어떻게 이 자리에 올라왔는지를 볼 필요가 있어요. 한학자 이 양반은 사실은 뭐 공부나 이런 게 좀 높은 수준이 아니었고 아이만 좀 많이 낳으셨던 참 어머니셨잖아요. 그런데 이 급속도로 문선명 총재가 죽고 그 아들과의 권력 다툼에서 아들들을 물리치고 그 아들들도 굉장히 많은데 물리치고 결국에는 통일을 완벽하게 장악하는데 그 비서실장이 누구였느냐? 저 정원주 씨가 10년 넘게 비서실장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20년 넘었어요. 예, 예, 예. 그렇다면은 저 정원주 씨가 지금 한학자를 배신하고 별도로 움직이고 있다고는 제가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그 통일교는 뭐 북한과 비슷해 갖고 그 혈통을 굉장히 중시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 7째 아들인가는 자기 분파를 데리고 저 미국에서 총기를 뭐 신으로 삼는 종파도 만들 정도로 그 아들들이 각자의 세력을 갖고 있어요. 다만 어머니의 위세에 물려서 꼼짝 못했는데 어머니가 지금 한학자가 깜빵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흔들리는 거를 정원주에게 힘을 더 주면서 이거를 갖다가 더 오히려 단도리를 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 단도리는 이제 일본 말이고요. 아, 죄송합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내부 이제 저거를 이제 뭐 정리정돈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칠남칠녀가 있었고요. 딸이 7, 아들 7이고 본인이 직접 이제 그 어쨌든 자녀를 칠남칠녀를 돕고 그 중에서 이제 아들 승계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혈통승계라고 이야기합니다. 혈통승계를 해야 되는데 혈통승계를 할 때 삼남인 문현진이라는 사람이 혈통승계자가 되었다가 이 사람이 쫓겨나고요. 그 사이에 사남인 문국진과 칠남인 문형진이라는 사람이 혈통승계자가 될 것처럼 왔다가 이 사람들도 배제가 돼요. 배제가 되죠. 그리고 실제로 혈통승계를 하지 않고 한학자 총재가 실권을 장악하면서 갑자기 참 어머니에서 어떻게 되느냐 독생녀로 변신을 하게 돼요. 독생녀로 변신. 그러면서 완전히 장악을 하는데 혈통성계 문제를 계속 제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장영긴 기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손자한테 준다는 것은 그 손자는 첫 번째 아들의 둘째 부인의 아들이 2사람이 있는데 그 문신흥과 하여튼 그렇게 뭐 이름이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문신출과 또 신흥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 2사람이 이 전체의 통일교를 승계할 것이다라는 막연한 생각. 근데 이들은 20대예요. 지금도 20대인데 그러면 나오는 이야기가 한학자 총재가 손자 2사람을 형식적으로 내세워서 혈통승계라는 원래 교리를 그건 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대로 이어받고 실권은 본인이 가지는데 갑자기 구속이 돼버린 거죠. 그 사이에 누가 끼어들어왔느냐? 평생 개인 비서 역할을 했던 정원주가 가장 신뢰를 많이 했던 사이인데 2사람이 공모를 했던 한 사람이 주도를 했던 둘 다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그 시점에 한학자 총재가 구속이 되고 오히려 정원주는 자신이 살기 위해서 법무법인 땡땡땡 훨씬 더 강력한 법무법인을 쓰고 한학자 총재는 오히려 그저 그런 법무법인을 써가지고 구속이 되고 본인은 빠져나왔다. 이제 이렇게 의혹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뭐냐. 한학자 몰아내고 정원주가 실권을 장악하면서 형식적으로 아들, 손자 2사람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하면서 엄청난 이제 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10조라는 사람도 있고 20조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장악을 하게 되면 사실상 통일교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이 구조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 자체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저지른 불법에 대해서 발본색원을 해서 책임자를 찾아내고 법적인 단죄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이제 오간데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게 헷갈린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교가 뭔가 문제가 있으면 일본에서는 야, 왜 재단 해체까지 하는데 우리도 검토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내부를 자극했을 수도 있고 이제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가니까 시시비비는 오간데 없고 주장만 난무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통일교도 자칫 잘못 쳐다보고 있으면 나중에 산으로 갈 가능성도 있겠나라는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조직 폭력 배도도 그렇고
이런 사이비 종교 집단도 그렇고 자꾸 정치권에 주류돼 가지고 뭔가 공신력 그리고 어떤 권력을 향유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해요. 저는 이번 참에 통일교도 그렇고 신천지도 그렇고 만약에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어떤 경선 과정이라든지 정치 자금 부분에서 불법성이 있다면 성역 없이 수사해야 된다. 그게 누구라도. 그리고 민주당은요. 이런 사항에 관련해서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아니, 불법이 드러나고 증거가 확연하면 처벌받아야지 어떡합니까? 뭐 우리 식구라고 봐줍니까? 저는 우리 당의 그런 확고한 그 국민의힘하고 저희는 다릅니다. 뭐 감싸줘 그런 거 없어요. 불법을 저지르면 본인이 책임져야죠. 뭐 저는 확실한 증거를 대기 전까지 저희가 부안해동할 필요는 없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있으면 본인이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민중기 특검,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의 문제가 이번에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 부분이 통일교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민중기 특검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은 수사 대상이 너무 많았습니다. 방대했어요. 그러니까 다 수사를 못했습니다. 지금도 16가지 중에서 13가지만 하고 13가지는 거의 손을 못 댔습니다. 그런데 손을 댔다고 하는 이 통일교 건조차도 사실 보면은 영 부실하게 끄지 없는 거죠. 여기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민중기 특검의 무기력이나 무능력이 다 그대로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이 민중기 특검이 이 제대로 이 수사를 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밑에 있던 검사들, 특히 파견 검사들이 장난질이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정치적 각축장이 돼버렸고요. 업무와 작전의 소굴이 돼버렸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이라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걸 정리하기 위해서는 사실 통일교 부분만 따로 떼서 특검을 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요즘 이거 취재하면서 제가 방송에서 여러 차례 기획물을 내보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에 대한 공격을 보통으로 심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통일교에서 직접 나와서 본인들이 지금 각 받고 있는 의혹을 풀으라고 하니까 이제 뭐 한 단체에서 그 꼭 통일교 또는 이제 정원주 쪽에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뭐 이런저런 공격을 하는데 그냥 자료 준비했으니까 잠깐만 띄워주시죠. 어떻게 정교환이 요즘 공격받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보시죠. 자료가 있습니까? 좀 띄워보세요. 뭐 역제안을 드립니다. 반통일교 방송을 놓고 정기환 대표의 뭐 생중계도 같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고 뭐 아니 요렇게만 우리 제목은 혹시 뽑아놓은 거 없습니까? 제일 앞자리에 보면 정교환을 거의 사기꾼 비슷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네가 하는 이야기가 22개의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면서 공개 토론 제안을 했는데 그래서 반박 토론을 할 분하고 같이 언론에서 한번 토론을 해보자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요. 다음에 뭐 그 이런 제가 또 여러분들 공유를 좀 드리기로 하고 다른 주제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서정욱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윤석열에게 누가 면회를 갔느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면회를 가서 10분 동안 혼자서 울기만 했다라고 했는데 서정욱 변호사가 일단 어떤 얘기를 했는지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이제 그 윤 대통령과 절연할 일은 없다. 절연하는 순간이 장동혁 체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번에 면회도 한번 갔다 오면서 10분 동안 거의 절반을 서로 울다가 왔답니다. 그 정도로 끈끈한 또 인간적인 관계도 있고. 아이고 서정욱 변호사 저도 뭐 잘 알고 한 번씩 전화 와서 통화도 하기도 하는데 두 사람이 얼마나 이게 나이가 한 사람은 50대 후반 또 한 사람은 60대 중반인데 5분 동안 서로 계속 울기만 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뭐 어떻게 아니 받아들여요? 근데 이제 뭐 두 사람이 인간적인 접점 자체가 없잖아요. 그리고 뭐 장동혁 대표가 과거에 친윤도 아니었잖아요. 친한계라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고 심지어 12.3 계엄 때 계엄 해제 결의안에 찬성한 국민의힘의 18명 중에 장동혁 대표가 있어요. 근데 무슨 뭐 인간적인 정리가 있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땐 둘 다 이해관계가 맞아서 민주당 그리고 국민을 상대로 한 체제전쟁을 하면서 동맹을 맺었다 뿐이지 저 뭐 울었다 그 다음에 서로 뭐 인간적인 정리가 저는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장동혁 대표가 당내 기반이 되게 취약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대표에 당선되고 난 다음에도 저 사람은 언제 쫓겨날지 모르겠다는 얘기가 되게 파다했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장동혁 대표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사실 윤석열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윤석열 사실 이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이게 일종의 유훈 통치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뭐 교도소 통치라고 해야 되는지 구치소 통치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으나 지금 장동혁이라는 사람은 현재 윤석열을 이용해서 자신의 취약한 정치적 기반을 만회하고 있다. 뭐 이게 뭐 가장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싶네요. 근데 인간적인 정리는 윤한홍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더 치열하지 않나? 근데 나는 진짜 윤한홍 의원이 똥 묻은 개가 뭐 겨 묻은 게 나무랄 게 있냐 이러면서 윤석열과 절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서 상당히 정치적 제가 좀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이 짜들은 진짜 다른 사람이 다 돌을 던져도 윤한홍은 그러면 안 되는 거 그러면 아닙니까? 안 되는데 진짜. 같이 감옥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전화 어떻게 왔었다고 이렇게 자랑하고 의리가 없어? 그랬던 사람 아니에요. 아이, 전화 왔다고. 윤한홍 대통령은. 지금 어디 출마하려고 준비하는지 아세요? 또 출마를 정계 은퇴가 아니고요? 윤한홍 경남도지사 지금 아이고, 어쩐지. 맞아. 야, 아니 지금 영남 쪽에 관심 너무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대구 경북에 대구에 김부겸 의원 출마할지 말지 고민하고 홍일학 의원 출마 선언하고 있고 이런 거 알고 계시죠? 아니 그건 알고 있죠. 그러면 경남 쪽에는 어쨌든 김경수 지사가 잘 나가는데 거기에 박완수 지금 현 지사만 있는 게 아니라 윤한홍 생각이 있다라는 말씀 제가 여러분께 처음 드릴 수도 있습니다. 본인은 경남지사 하고 싶죠.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어쨌든 이제 저런 식으로 해서 윤석열과 단절하고 절연하는 분위기가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육선 의원입니다. 대구에서 주호영 의원이 네. 주호영 의원이 대구에 있는 언론인들 모임에 나와서 윤석열과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싱크는 지금 준비를 못했는데 제가 방송에서 나오는 소리를 직접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호영 의원 육선 의원이고 지금 현재 대구시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태로 정치회원님 지금 보면 2,000명을 산정한 결과 자체가 얼마나 주목구구식이었는지 나오고 그 다음에 시비에 있는 대사를 임명해서 런 누구라고 말 붙인 이런 것들 계엄에 대해서도 왜 했는지 알 수도 없고 요건에도 안 맞는 계엄을 했으니 탄핵당할 이유로 충분하다면서 비상식적 계엄 선포의 동기로는 한동훈 당시 대표의 김건희 특검 찬성을 우려했기 때문 아니었겠냐고 분석했습니다. 계엄은 군사상의 필요가 있어서 해야 하는데 군사상의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김건희 여사 특검을 막으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짐작만 할 뿐입니다. 주 의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자 이렇게 이제 조영 의원이 대구에서 언론인들 모임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윤석열에 대해서 이제 저격을 했습니다. 탄핵을 충분히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했죠. 대구 국회의원 중에서 이렇게 얘기한 사람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조영 부의장이 영남 그리고 보수를 대표하는 정치인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원내대표 시절에도 본인이 드러내놓고 말은 안 했다 뿐이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굉장히 대립했고 민주당하고도 대화하려고 굉장히 노력한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좀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윤석열이 계엄 저지르고 불법 쪽으로 그렇게 내란 저질렀을 때는 왜 이런 방구가 없었는지 정말 보수의 적자라고 생각하고 그 정도 커리어를 쌓은 사람이면 정말 그 12.3 밤에 용기 있게 얘기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불법 계엄에 관련해서 계엄 해제 결의안에 대해서 찬성했는지 참여했는지 제가 그건 안 찾아봤어요. 그런데 저는 찬성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와가지고 육선에 원내대표에 국회 부의장도 하고 또 대구시장도 하겠다고 나와가지고 윤석열을 부정하는 모습이 그냥 제 눈에는 노욕으로 보이고 우리나라 정치 발전을 위해서 본인도 윤석열 내란에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크게 보면 정계 은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 영상은 어디서 나왔냐면 아시아포럼 21이라고 있습니다. 대구에는 중견 언론인 모임이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정치인들이 가서 보통 이제 이런저런 발언을 많이 하는 곳인데 거기에서 이제 조영 의원이 작심 발언을 했고요. 이제 그 내용은 윤석열과 절연한다는 영남권 다선 중진으로서 최초 이제 발언을 한 것이다. 그리고 제가 조영 의원과 윤석열을 최초에 소개시켜줬던 분이 누군지를 압니다. 그래서 원래 두 사람의 관계가 뭔지를 물어봤습니다. 처음부터 조영 의원은 윤석열을 안 좋아했대요. 스타일이 안 좋아할 스타일이에요. 판사 출신이잖아요. 네. 조영 의원은. 그 우리 당 의원들 중에 꽤 주호영 의원과 사적으로 교류가 있는 의원들이 있어요. 그 의원들 얘기 들어보면
주호영 의원에 대해서 그래도 좀 신사적이다, 괜찮다라는 의견을 좀 많이 줬잖아요. 근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개업날 안 들어왔구만요, 국회에. 반대, 거의 뭐 반대까지는 아니지만, 뭐,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발언하시길래 이제 제정신이 좀 돌아오셨나 아니면은 지금 원래 합리적인 품성으로 오셨나 했더니 또 대구시장을 또 고민하신다고 들으니까. 아니, 구체적으로 지금 대구시장 출마하려고 네. 대구 국회의원들을 다수 만나고 또 조영 의원이 현실적으로 대안이다. 심지어는 방송에서 처음 말씀드리면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조영 의원이 수성갑의 지역구 국회의원이에요. 여기는 과거에 조영 의원과 누가 붙었습니까? 김부겸 의원 간에 이제 한번 경쟁이 있었고 김부겸 의원이 한번 이겼죠. 이겼죠. 자, 그때 조영 의원이 수성을 지역구였고 수성갑으로 다시 옮기고 뭐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수성구 국회의원인데 이번에 보니 대구시장으로 출마하면 그 자리에 누가 올 것이냐 라고 하는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께 제가 퀴즈로 드리겠습니다. 썰입니다. 바로 이진숙입니다. 대구에서 여론조사를 하니까 시장 후보 중에서 제일 많이 나왔다. 영남일보에서 여론조사를 했거든요. 누가 1등 했습니까? 이진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1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구에는 소문이 조영 육선 의원이 대구시장으로 나오면 그 자리에 이진숙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자리로 주면 그러면 서로 어느 정도 타협점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걸 타협이라고 안 하고 보통 야비라고 하지 않아요? 나눠먹기라고. 자, 이준숙은 나올 수도 있고, 뭐, 당에서 컷오프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있는데, 자, 그런 이제 뭐, 정치적 구도가 있다는 것이고, 지금 조영 의원의 저런 발언은 결국 이제 장동혁 대표체제 윤의계인과 관련돼서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 심지어 친윤의 원조인 윤한홍 의원까지 그렇게 이제 나가고 있으니까, 과연 다음 지방선거를 장동혁 체제로 치를 것이냐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질문을 드리기로 하고 김재호 대변인은 더 중요한 방송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연합입니까? YTN입니까? 연합입니다. 연합이죠. 제가 조금 전에 조영 의원 인용했던 것은 MBC에서 보도했던 내용을 잠깐 뉴스로 들려드렸으니까 인용은 MBC라고 밝히겠습니다. 대구 MBC가 제일 먼저 보도를 했고 서울 MBC에서도 보도하고 있는 내용을 잠깐 들었고요. 자, 그러면은 스픽스보다 더 열심히 연합에서 하실 겁니까? 스픽스를 제일 열심히 하고 있죠. 스픽스에서 했던 발언을 그대로 연합 가서 알겠습니다. 못 드린 분께 이제 드리기로 하고 지금 이제 장동혁 체제로 과연 이제 지방선거까지 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주호영 의원이 갑자기 이렇게 윤석열과 관련해서 절연을 하겠다고 나온 게 사실 본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갑자기 저 얘기 한 이유가 뭐에 어디에 있을까 지금 궁금하기도 한데 제가 볼 때는 장동혁 체제에서 본인이 공천받기 어려우니까 장동혁 체제 한번 흔들어 보겠다는 그런 계산, 거기에서 아마 이렇게 윤석열을 절연해야 된다는 그런 계산까지 나오지 않았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보는데 지금 장동혁 체제가 사실 당내 기반이 없는 데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선 중진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찾아서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하면 붕괴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지난번에 12.3 계엄에 대해서 사과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25명이라더니 거기에 동참하는 의원들까지 따지면 거의 40명이 넘는 거 아닙니까? 40명이 넘는데 그때만 해도 이것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몰랐는데 이제 지방선거가 가까워 보니까 윤항이나 아니면은 지금 조영 의원? 주호영이나 그다음에 조은이나 이런 좀 중진들이 자기 발언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급속도로 그 중진 의원들과 친한 초선 재선 의원도 같이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얘네가 107명인데 그 중에 한 40명에서 그때 합류하지 않았던 한동훈계 의원 10명까지 같이 하게 되면 한 60명 정도가 이 지도부를 흔들게 되면은 이거 급속도로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갑자기 무너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고위원 4명이 사퇴하면 또 무너지게 되어 있잖아요. 최고위원 4명 중에 김민수 빼놓고는 다들 지금 지방선거 꿈꾸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대놓고 장동혁 대표의 노선에 반대하는 최고위원도 있잖아요. 양양자 의원이 그렇죠. 지금. 예.
야, 이거는 갑자기 올 수도 있겠는데요, 비대위가. 자, 그렇게 본다는 분이 많습니다. 뭐 장성철 소장은 무조건 비대위 체제로 갈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이제 흔들면 결국 친윤 내부에서 장동에 대한 비토가 결국 지방선거 국면은 비대위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데 흔들흔들 이렇게 우리가 제목으로 뽑고 있지만 흔들흔들이 아니라 거의 붕괴 수준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울었나 봐요. 예? 그래서 울었나 봐요. 그래서 울었다. 아, 참 좋은 상상입니다. 잠시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고 말씀 드리기 전에 많은 분들 오늘 방송 시청해 주셨는데 미국에서 우리 도희 선생님도 들어와 계시고 고추 할머님께서는 여러 의견을 자주 이렇게 주고 계십니다. 혜리님도 감사드리고요. 양우재님도 고맙습니다. 안재덕 선생님도 오늘 와 주셨네요. 감사의 말씀드리고 혹시 구독, 좋아요 누르지 않았으면 특히 좋아요 1,800명인데 지금은 이제 3,000분 정도 보고 계시니까 좋아요 좀 더 많이 눌러서 마지막에 좀 힘 좀 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시에 더 많은 시청자들이 전 세계에서 함께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 상품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단순 보험 가입하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최적의 보험 플랜을 제안해 주는 곳입니다. 가입된 현재 보험이 여러분들에게 맞는지 아닌지 진단 서비스와 리모델링 안내 제대로 해 드리는데요. 1644-1236 또는 010-7612-3303으로 전화하거나 문자 남겨주시면 현명한 보험 플랜 여러분들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비교원 저희들 계속 광고를 하고 있는데요. 인터넷 휴대폰 그리고 정수기 렌탈 매월 나가는 요금 부담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비교원에서 준비한 최대 108만 원의 혜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신규 가입 시 48만 원, 그리고 통신사 변경 시만 하더라도 최대 3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30만 원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펙스 보고 가입했다라고 하면은 비밀 혜택 더 드린다고 하니까 인터넷 정수기 그리고 휴대폰 바꾸실 때는 인터넷 비교원 1670-2571로 꼭 전화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동구매 최저가로 드리고 있는 상품인데요. 스픽스몰에서는 김치하고 육회, 대방어회 지금 더보기란과 그리고 댓글창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저희들 상품 아마 풀샷으로 한번 보여주십시오. 김치가 저렇게 64,000에 10kg 제공되는 것은 가격과 품질 면에서 압도적으로 좋다. 특히 드셔본 분들이 너무너무 맛있고 좋다라는 얘기하고 계시니까 주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활대방어회도 대한민국에서 400g 최저 가격인 거 확실하게 제가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28,900원에 400g을 진공 포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신선한 제품 드셔보실 수 있습니다. 육회도 한번 띄워주십시오. 뒤에 육회도 뭉티기 육회 이 제품도 지금 29,900원에 전국 최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데요. 아, 풀샷으로 화면이 준비 안 됩니까? 그렇게 했는데 저는 말로 이렇게 여러분들께 홍보하고 오늘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방송했습니다. 항상 응원과 격려를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함께 고맙습니다. 인사드리면서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